네, 영상 보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기차 공포증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자, 시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네. 우선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이슈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 이 전기차가요, 이 내연 기관차에 비해 불이 더 많이 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생 건수를 보게 예. 되면은, 내연기관차가 이 전기차보다 약간 이 발생 건수가 더 많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이 내연기관차의 발생 건수의 전체의 30%가 10년 이상 된 차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오래된 차까지 포함해서 발생하는 빈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전기차는 5, 6년 이내의 차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최신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라는 얘기는 앞으로 몇 년 지나면서 전기차가 오래된 전기차가 누적되면은 발생 빈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같은 한 건 한 건을 똑같이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 전기차는 지금 아까 화면을 보셨겠지만 전기차는 온도가 갑작스럽게 1000도씨까지 올라가고 또 골든타임이 짧을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고 또 소화시키는데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상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폐쇄 공간에서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의 위험도는 내연기관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 자, 이 내연 기관차 화재 비율이 현재로선 높지만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자, 우선요, 이 최근 큰 불이 났던 인천 지하 주차장 이 전기차 화재 보면요, 멀쩡히 가만히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중국산 배터리가 원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것 중에서 국산이 낫고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논리입니다. 예. 특히 이제 국가에서 조사에 들어갔지만은 실제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원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기차 화재가 생겼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1000도씨 이상의 온도로 인해서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완전히 다 녹아내려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원인 불명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전기차의 화재가 생겼을 때 끄는 방법에 대한 것, 특히 예방 차원에서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 대한민국은 도심지의 70%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 거주지 특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결국은 땅으로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가 있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불이 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인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을 주입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서 8시간 반이나 걸렸고요. 또 요새 아파트 보면은 지하로 전력선이나 수도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다 소실되고 또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은요 아파트 안전검사도 다시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재산생의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전기차를 주차 못 시키게 한다, 충전기 빼라 등등 이러한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생기면은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방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 충전 및 주차 문제, 우리나라 뭐 국내 뭐 또 아파트 환경이랄죠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근본적인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 특히 폐쇄 공간에서 생기는 부분들은 이 한번 발생을 하면은 끄기가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원인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가장 큰 요인은 과충전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터리 셀의 불량에 대한 것들은 뭐 셀 자체가 불량이거나 아니면은 운행 도중에 배터리에 충격을 많이 가서 나중에 셀이 불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자가 말씀드린 과충전에 대한 예방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화재를 몇 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보급되어 있는 아파트에 보급되어 있는 지하 충전소는 완속 충전기가 있는데 이 완속 충전기에 과충전 방지 기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과충전 방지라는 게 이 전기차에다가 100%까지 충전할 수가 있지만 80에서 90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전 마진, 안전 영역을 두는 거죠. 그렇게 해주기만 하더라도 화재를 많이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새로운 충전기는 물론이고 기존에 지금 보급되어 있는 전국의 31만 개의 완속 충전기에도 과충전 예방 기능을 탑재를 할 수 있게끔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단계별이지만 하루속히 이러한 과충전 예방 기능만 넣다 하더라도 상당히 전기차 화재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예.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충전기 문제 여기도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요 이제 가장 좀 원초적인 궁금증입니다. 요즘 덥지 않습니까? 굉장히 더운데 이 더운 날씨도 이 배터리 뭐 문제, 화재 영향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뭐 모든 차,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면은 운행 도중에 이 공기가 뜨겁다 보니까 엔진을 덜 시켜서 화재 건수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온도가 몇 도 높다고 전기차 화재가 급증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온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전기차의 안전성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전기차 화재가 자꾸 증가를 하고 있고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게끔 전기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특히 우리나라만의 폐쇄 공간에 충전하고 주차하는 방법,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나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뭐 보급을 좀 장려하는 그런 추세이고 앞으로 뭐 전기차가 대세다라는 말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텐데 어쨌든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배터리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전기차 구매하는데 이 배터리도 많이 보고 구매를 좀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지금 속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어디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아마 주요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아마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좀 제대로 되는 구입 패턴이 좀 중요하고 또 알 권리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또 전기차를 구입해서 운행을 할 때도요 침수도로 지나갈 때라든지 또는 과속 방지턱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내연기관차 몰 때 바닥에 치면서 지나가는 경험 많이 있으실 텐데 전기차는 배터리에 대한 충격이나 압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침수도로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도 주의해서 운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뢰할 만한 뭐 배터리 기술 뭐 개발해야 되고요. 또 구조적인 대응책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공포증이 좀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 짚어주실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홍중성 기자님, 이 방금 리포트에서 봤던 기사 관리사들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면면을 보니까요, 이 대학 강사들, 뭐 영어 교사들 이분들도 계시고요, 왜냐면 고학력자들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과거에 보면 독일에 뭐 과학부 간호사들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1966년에 그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이제 싣기 전에 눈물을 꼭 참고 있던 어린 간호사들, 저도 이제 사진이나 그런 이제 것으로 접했는데요. 네. 또 광부분들은 내가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가정 경제를 일으켜야지 또 이런 마음으로 가시고, 근데 그게 각 개인뿐 아니라 사실 우리 국가에도 굉장히 외화벌이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1964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소득이 107달러, 지금 이제 필리핀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됐는데 제가 지난 4월 기준 이제 통계를 봤더니 우리가 세계에서 31위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국민 1인당 총소득도 3만 달러가 넘어서 36,194달러, 정말 한 100배, 그러니까 뭐 한 20년, 그러니까 그때 107달러로 비교하면 네. 정말 말할 수 없이 오. 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필리핀은 어떤가 살펴봤더니 이 1인당 이 GDP가 124위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우리 31위 124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아까 이제 들어오신 가사 관리사분도 인터뷰하셨지만 네.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굉장히 240만 원 가까운 돈이 큰 부담이긴 한데, 만약에 원래 해외 유학을 보낼 여력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이런 어떤 아버지와 이 나머지 엄마와 자식들이 떨어져서 사는 이런 일 없이도,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어떤 나라에 간 거보다 네. 조금 영어 교육의 질은 어떨지 똑같다고 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저 적은 비용으로 게다가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도 그렇죠. 기록이 우리 아빠가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제. 네, 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희망이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또 이거에 대해서 조금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들은 이게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유학이나 보낼 정도의 자식들만 그런 가정의 자녀들만 영어를 굉장히 잘했다면 예. 이제는 다른 집들도 시키는데 정말 우리 집만 못 시키나 상대적 박탈감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여러 우려가 있지만 결국 가사관리사한테 우리가 바라는 게 뭐 밥해달라 청소해달라 아니겠죠. 결국은 아이들의 영어 교육일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박주희 변호사님, 일단은 우려도 사실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은 뭐 아이돌 보험 업무를 맡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른 음식은 뭐 조리할 수 없지만 또 어른 식기를 설거지하는 건 가능하다. 뭐 굉장히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범위가 좀 모호해서요. 자리 잡기까지는 사실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가사 서비스 이 중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설명을 보면요. 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구분을 해내는데요. 할 수 있는 일을 보면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사실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네. 아이를 목욕시키거나 아이의 음식을 조리하는 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어른의 음식은 조리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대걸레로 바닥 청소하는 거는 가능한데 손걸레질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분이 좀 모호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모호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이 가사관리사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혼란이 있을 것 네. 같고요. 가사관리사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이런 요청을 하는데 그걸 명백하게 거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적으로는 이 인권침해 논란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혹시나 아이를 위해서 만든 음식인데 배고파갖고 아빠가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여기 걸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음식을 만들었는데 뭐 그거를 어른이 먹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어른을 위한 음식을 조리해달라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있겠죠. 아이를 위한 음식인데 많이 만들어달라라고 해서 그 많이 만든 음식을 어른이 먹었을 때 과연 이게 허용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겠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만약에 보시는 가사 관리원이라면 뭐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참 모호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지붕 세가족 과거 드라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나왔던 순돌이 배우 이건주 씨 얘기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홍 기자님 어제 굉장히 이건주 씨 관련해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무속인으로 인생 2막을 열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경기도에 있는 법당에서 내린굿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아버지가 있었고 그 법사로부터 내린굿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건주 씨에 따르면 한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이제 무병이라고 하죠. 신병에 시달렸는데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원래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예. 연예인의 길을 가겠다고 버텼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신병이 마음의 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극심해졌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은 주변 가족분들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린굿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한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 이게 1990년대 굉장히 인기 드라마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면식 씨가 아빠고 박원숙 씨가 엄마인데 네. 그분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순돌이 엄마, 순돌이 아빠였죠. 맞아요. 네, 그리고 한지붕 세 가족의 다른 많은 출연자나 가족이 있는데도 유달리 그 새 사는 순돌이네가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그 이건주 씨의 굉장히 귀여운 그 모습도 굉장히 한몫을 했고 데뷔는 1986년에 시사회라는 드라마로 어린이 배우로 시작을 했죠. 네. 근데 불과 제 기억에도 한 10년 전, 11년 전 드라마 장옥정 사랑이 살다라는 그 사극, 김태희 씨가 주연했던 사극에서도 이제 출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굉장히 그 내시로 출연을 했는데 그때도 깊이 있는 연기력을 보여줬고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재주를 많이 선보여 왔었던 연예인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요 순돌이가 진짜라고 했던 분들 어제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무속인의 길을 걷는 이건주 씨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당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너는 신기가 있는데 왜 신내림을 안 받냐, 너는 무당이 되어야 될 팔자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좀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이제 신병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그렇게까지 우울증을 크게 겪은 적이 없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게 신병이었고, 되게 신기하게 되겠습니다, 무당 되겠습니다 라고 딱 마음먹은 순간부터 되게 좋아졌고요.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어요. 좀 신기하죠.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하니까. 자, 그런데 이건주 씨 가족을 보면요. 이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무속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증조 할머니가 무속인이시고 그의 아들인 이건주 씨 할아버지가 무속인이었고, 사실은 또 그 할아버지의 딸인 이건주 씨의 고모도 이 신병을 앓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이건주 씨 부모께서 이건주 씨 어렸을 때 이혼을 하시고, 그래서 거의 이제 고모가 엄마처럼 키워주다 보니까 네. 근데 내가 이 자식처럼 키우는 조카가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좋지 않은 소문에 휩싸일까 봐 무병을 앓으면서도 이 고모는 끝까지 신내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제 이건주 씨가 이렇게 신내림 굿 받는 거를 결정할 때도 고모께서는 좀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꼭 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지금 1981년생이니까 나이가 뭐 40 초반, 40을 넘은 그런 상황에서 네. 결국은 이건주 씨의 어떤 선택,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또 가족들이 다 같이 응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님, 이 순돌이 아빠 하면은 배우 이면식 씨 뭐 단박에 떠오르실 텐데, 순돌이 아빠는 이 아들이 무속인 되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면식 씨와 이건주 씨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한시붕 세 가족에서 부자 관계로 나오면서 이면식 씨는 이제 순돌이 아빠로 불렸는데요.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아서 최근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지난 네. 2월에는 한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면식 씨는 이건주 씨가 신내림 받은 사실은 최근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한 언론사의 통화에서 이면식 씨는 최근 몇 달까지도 만났는데 이런 얘기는 없었다,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가까운 지인들도 좀 잘 알리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 홍 기자님, 이건주 씨가 이 무속인 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SNS로 막 연락이 엄청나게 가고 있다고 해요. 일단은 본인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친구거나 지인이거나 선배거나 후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놀랬겠죠. 그러니까 또 연락이 가기도 했고, 방송국이나 기자들도 또 연락을 했고, 뿐만이 아니라 아직 그 법당을 제대로 차리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약을 미리 하는 거죠. 어. 이 이제 점사를 보겠다고 예약하는 그 문의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근데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림굿 받는다고 이렇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영업 아니겠습니까? 아, 영업이다. 영업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런 예약 문의도 많고 해서 일단은 출발은 그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웨이팅도 영업하기 전에 길어졌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런데요, 이 연예계 활동도 뭐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로도 꾸준히, 사실 막 아주 활발하게는 아니지만 네. 꾸준히 보면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에 계속 조연으로 나왔어요. 특히 독립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노래를 잘해서 이 트롯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지금 이런 화면도 나오고 곳에서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재미로 장난으로 나온 게 노래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말하자면은 본인의 증조 할머니나 할아버지 때와는 달리 이런 무속인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조금은 박대가 덜한 그런 시대니까 본인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무속인의 삶을 살면서도 연예인의 삶을 병행하고 싶다. 뭐 만약에 연기라든가 이런 걸로 콜을 해주시면 당연히 배우로서도 활동하고 싶고, 어디든 노래 불러달라 하면 달려가서 노래 부르고 싶다, 이런 꿈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투잡, 쓰리잡까지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고, 뭐 병을 이겨냈으니까 뭐 앞으로 나가는데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함소원 씨와 18살 연하 중국인 남편 진화 씨, 이 부부인데 예능 프로에 많이 나와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 부부가 또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그런데요, 이 18살 연하 이 진아 씨가 아내인 이 함소연 씨한테 폭행당했다, 이 맞았다, 아내한테 맞아서 이런 폭로 글을 올려서 지금 온라인이 굉장히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네, 어제 오후였는데요. 이 진아 씨는 SNS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한국어와 중국어로 함소원이 때렸다라는 글을 아내가 올렸습니다. 때렸다. 네, 근데 사진을 보면요. 진아 씨 얼굴이 어딘가에 긁힌 듯한 상처가 있고요. 피가 흐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이 사진을 삭제를 한 뒤에 오. 다시 사진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제 문구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뭐라는 거예요? 문구에는 자신은 함소원이 배우이기 때문에 모함하는 게 아니다. 8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라는 글을 올려서 마치 함소원 씨가 결혼 생활 동안 폭행을 행사한 것 같은 그런 암시글을 올렸습니다. 네, 홍 기자님, 이 오해하지 말라 이런 해명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뭡니까? 그러면 이게 안 맞았다는 겁니까? 그냥 관심 끈기니까 뭡니까? 저는 이거?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관심 끌기로 뭐 허위, 뭐 조작된 사진을 올리거나 없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부부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혼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혼할 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런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폭행을 폭로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을 내리는 수순인 거죠. 근데 다만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부분은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부싸움을요? 네, 결과만 우리가 알게 되면 되는데 과정 하나하나를 지금 대중에게 호소하듯이 양측이 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 상당히 좀 피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부부의 불화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18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2018년에 결혼했는데 바로 3년 뒤에 또 이혼설이 불거졌는데 그때 이혼설을 제기했던 건 함서원 씨였어요. 뭐냐면 당시 출연진이던 예능에서 조작 논란이 일고 그게 울면서 뭐 해명도 하고 했지만 대중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본인만 욕먹으면 되는데 우리 뭐 시댁 식구들 남편까지 너무 악플을 받아서 내가 이들을 좀 놔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혼하겠다 막 선언을 했어요. 근데 또 바로 하루 뒤에 번복을 했습니다. 하루 뒤에 번복하고 또 하루 뒤에 제가 오해의 글을 썼어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꾸 과정을 네. 공개하니까 좀 피로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요. 사실은 본인들이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몰랐을 이 남편 진아 씨가 뭐 동성 불륜설에 뭐 휩싸였다. 근데 또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대중은 몰랐을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크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본인들의 어떤 그 개인 방송에 대한 홍보가 되고 왜냐하면 자극적인 글과 사진들이 계속 나중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올라오니까 이게 수입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제 살 깎아 먹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부부 일거수일투족을 저희가 알아가고 있는데 이 함소원 씨는 요즘 뭐 하고 지냅니까? 사실 이제 그 조작 방송 논란 이후에 좀 이 동남아 쪽으로 이주를 했다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댁 쪽이겠죠. 네. 중국에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함소원 씨가 워낙에 진아 씨랑 결혼하기 전부터도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중국어가 상당하거든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로 지금 거기서 말하자면 개인 방송을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잘 돼서 뭐 가입자 수도 30만 명이 넘고 뭐 이래서 이것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부싸움은요. 두 분끼리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 의사 겸 방송인이죠. 양재웅 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는 났다. 그래서 굉장히 좀 떠들썩하다, 후폭풍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해 소식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님, 이 피해 환자가요, 이 침대에 묶여서 고통스러운 모습 저희가 계속 봤는데 이 환자가 병원에서 맞은 주사가 뭐 일명 코끼리 주사다. 뭐 이건데 고용량 주사제다. 이런 얘기가 좀 새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명 코끼리 주사라는 게 우리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몸집이 몇 배나 큰 코끼리에게 주사를 해도 코끼리가 쓰러질 만큼의 그런 강력한 진정 안정 효과가 있는
그런 약물을 처음에는 이 경구약으로 알약으로 주다가 이걸 이제 너무 먹어서 이 환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몸도 못 가눴다고요. 네. 그러니까 약도 삼킬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걸 주사제로 놨다 이런 보도가 6일 한겨레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 뭐 그 명도 어렵지만 이런 뭐 페리돌정 몇 그램, 뭐 몇 그램, 리스헬든정 몇 그램 한 5가지 약물을 적게는 1g에서 많게는 20mg까지 이거를 1mg에서 20mg까지 이런 걸 다 투여를 해서 이걸 말하자면 섞어서 그 어떤 종합 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 이런 거고요. 특히나 그중에서 리스펠튼정은 굉장히 이게 단위 밀리그램당 효과가 큰데 이것도 무려 2mg이 투여가 됐다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단순히 아팠는데 방치가 아니라 이거 너무 문제성 약물을 과다 투여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박주희 변호사님 이렇게 뭐 원래 이렇게 투약을 하는지 병원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듣고 보면은 약물 되게 오남용 사례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피해 환자의 경과 기록지와 병원의 CCTV를 확보하고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다수의 정신과 의사들은 약물 오용과 남용 모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피해자가 초기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하기로는 이거는 환자에게 어떤 정신병력 증상이 아니라 이 입원을 통해서 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부 반응이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약물 투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환자를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조현병이나 이런 데 투여하는 약을 사용한 거는 사실 오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소화기 폐색이라든지 아니면 변비 같은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다면 이 사실은 투약하기 전에 가족들한테 이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투약을 했을 때도 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량의 문제인데요. 네. 방금 홍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피해 환자에게 투여한 약 중에 쿠에티파민티아핀이라는 약물이 약 이름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는데요. 그런데 1일 허용량이 800m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 환자에게는 뭐 하루에 900mg 그리고 1100mg까지 투여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용 오용뿐만 아니라 남용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오남용이 심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 사망하던 날까지도 이 고용량의 진정제를 맞았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되려 이 역가 높은 주사제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대응이 굉장히 저희가 일반인이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피해 환자가 이제 약물을 삼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사제로 이제 투약을 했는데요. 이 약물을 삼키지 못한다라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소화기가 폐색이 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피해자의 신체 상황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역가 높은 주사제를 투약을 했다라는 건 사실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거기에도 심지어 이 피해 환자는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의사가 직접 대면을 해서 진료를 하고 이 신체 반응이 어떤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오히려 피해 환자를 결박을 했다라는 거는 의료진이 귀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그럼 병원 쪽에서 나오는 뭐 입장은 좀 있습니까? 변호사님? 병원에서는 네. 대응이 적절했다. 그러니까 사망과 적절했다.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 의료진의 대응은 적절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더 법적으로는 다툼이 가야겠지만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좀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대응이 적절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피해 환자에 대한 결박을 했다라고 하고 격리실에 조치를 했다라는 거는 그 정신건강보험법에 따르면은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에 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의사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피해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망 전날은 배변물을 흘리기까지 했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체 기능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었고 저하가 됐다라는 상황이라고 하면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야 되는데 CCTV를 보면 피해 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의사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또 문제이고요.
또 이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지침에 따르면요. 환자를 격리하거나 강박을 했을 때는 1시간마다 이 바이탈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CCTV를 보면 그러한 최소한의 바이탈 체크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병원이 적절한 대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적절한 대응 그리고 적절한 처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미성년 성범죄로 실형을 살았죠. 룰라 출신의 가수 고영욱 씨 얘기인데, 자, 홍 기자님, 전자발찌 1호 연예인 이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졌는데 이 가수 고영욱 씨가요. SNS에다가요, 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서 유튜브를 개설하게 됐다면서 유튜브로 나오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영욱 씨가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반에 걸쳐서 3명의 미성년을 상대로 그 강제 추행도 했지만 네. 성폭행도 했습니다. 정말 입에 저도 담기가 참 정말 민망하고도 그렇습니다. 화가 나는 그런 범죄인데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 전자발찌를 무려 3년을 차고 신상정보 공개도 5년을 받았죠.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출소를 했고 출소하고 나서도 지금 한참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지금 이제 활동해도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은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백수인데도 너무 무료하고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어머니께도 죄송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일단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미발표 솔로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 이제 하고 뭐 본인 그 집안의 사진 요렇게 해서 이제 올렸는데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게 성범죄인데다가 미성년을 상대로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그 피해자들, 그 피해 가족들은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 우려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구독자가 벌써 3,400명이다 이런 저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박주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욱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 좀 참여하고 반성할 만큼 반성했다.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만 홍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 상처는 계속 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튜브라는 채널 공간을 통해서 복귀하는 게 맞냐?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뭐 고영욱 씨 입장에서는 형기도 만료가 됐고 그리고 전자발찌나 신상공고 공개 기간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죗값을 다 치렀다라고 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전과자라고 해서 뭐 언제나 은둔을 하고 언제나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중의 입장은 지금 뭐 당연히 전과자도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사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본인의 이름을 걸고 대중 앞에 나서는 유튜브로 활동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뭐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유튜브여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심지어 피해자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아직 반성이 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분들이 모든 것은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안세영 선수가 오늘 오후 4시, 5시쯤 귀국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또 폭탄 발언, 작심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 집중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도 안세영 선수에게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진상조사에서 잘못한 거 바로 잡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자, 정치인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 묵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사실관계 파악하겠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죠.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에 정치권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안세영 선수의 진솔한 외침을 다시 한번 꼭 살펴봐야 한다며 자체 감사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격 국가대표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땄던 진종호 의원도 SNS에 용기 있는 폭로가 절대 유야무야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배 체육인이자 체육계를 담당하는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 이번 일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협회의 안일한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문체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에 안세영 선수의 사진을 공유하며 자신이 금메달을 따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고 그 아픔을 참고 견디며 영광을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두관 후보도 TV토론회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안세영 선수를 꼽으며 안 선수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후보는 선수를 확실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협회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파리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그럼 이 내용과 함께 정치의 맥락과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들으신 대로 안세영 선수의 이 작심 발언, 폭탄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금메달 소식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기자회견 불참, 그리고 다른 동료 선수들의 얘기까지 온통 이 얘기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세영이와의 그 관련된 질문은 좀 받지 않겠습니다. 안세영 선수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협회랑 이야기 좀 나누고 계시나요? 아니 근데 제가 기자회견을 안 나가는 것도 그냥 딱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체육회에서는 선수 기사로 안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선수 기사가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대로 이제 어제 기자회견이 파리에서 열렸었는데 안세영 선수는 나오지 않았고 또 배드민턴 협회 임원들도 보이지 않았고 정작 나왔던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땄던 김원호, 정나은 선수는 굉장히 메달을 따고도 밝게 좀 웃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자, 김광산 변호사님,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럴 때 정치권에서 좀 나서서 CCTV 좀 가려주고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게 이제 묻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안세영 선수는 이제 금메달을 따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선수로서 협회랄지 여러 가지 예산이랄지 이런 거에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면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근데 이제 안세영 선수는 자기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 그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공룡 괴물같이 굳건한 그런 협회랄지 기득권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분노를 참으면서 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7년 동안 분노를 참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타이밍도 굉장히 맞았다고 보고요. 근데 정치권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수저를 좀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당연히 안세영 선수의 지적에 따라서 진상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개선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게 7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 보면 우리 왜 그전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전에 왜 정치권이라서는 이런 걸 다 묵과했고 협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이 결과적으로 정치권이랄지 정부랄지 그다음에 체육계에 굉장히 많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진상 파악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협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했고 또 선수의 부상이랄지 선수의 보호랄지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해왔는가 이제 그런 부분 예산이 또 어떻게 쓰였는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철저히 파악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또 선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아주 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오늘 이제 귀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단이 안세영 선수와 함께. 근데 이 배드민턴 협회장이 굉장히 이 사태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항공편으로 일단 귀국을 먼저 해버렸고 이제 이 사태를 좀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이 이 대표팀 감독인데 김학균 감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좀 놓였고요. 어쨌든 이 배드민턴계가 잔치집이 됐었는데 갑자기 초상집이 됐다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잔치집이 초상집이 됐죠.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책임이 동반된다는 걸 너무 모르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권한을 가지면 군림하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 본인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소명을 가졌는지 이런 거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협회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거기에서 안세용 선수하고 이야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에 할 일은 무엇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이 축제장은 축제장으로 또 만드는 어떤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죠. 그런 게 없이 그냥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세용 선수를 사실상 국민들 앞에 내세우지도 않고 이 영광을 누려야 되는 주역인데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기다리라고만 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입국은 같이 해서 일단은 국민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따로 해요. 불편하다고. 아니 우리가 부부간에 싸워도 밖에 예의를 지켜야 되거나 이런 거는 다 하지 않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정부의 책임도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아, 정부에도 책임이 네, 있다. 왜냐하면 스포츠계에 논란이 얼마나 그동안 많았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있죠. 그래서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뭐 인권 침해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간 스포츠 윤리센터나 정부 기관들이 선수들의 신뢰를 받았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안세용 선수가?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거를 어떤 하나의 기폭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런 작심을 하고 저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윤리센터의 활동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지금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한은 이 체육계가 또 정치권에 많이 휘둘리는 게 있어요. 정치에 활용되고 정치화되고 이런 부분도 뭐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왔던 모습이 그렇죠. 있었죠. 그 자리를 자기 사람으로 앉혀서 체육계를 동원해서 자기에게 정치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싸움도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좀 짚어지고 정말 체육계는 체육계로서 독립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정하고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다 거기에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윤 대통령도 이 문제를 휴가 중에 보고받고 어쨌든 개선 진상조사와 어떤 개선책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근데 뭐 대통령까지 지시를 했으니까 뭐 근본적인 어떤 진상 파악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제 문제점이 지적된 적이 있죠. 2014년도에는 이용대 선수가 네, 그랬죠. 뭐 여러 가지 징계받은 거랄지, 그다음에 2021년도 정경훈 선수가 뭐 대표를 뽑는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 이런 것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냥 단순히 묻혀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0년간 예산을 보니까 배드민턴 협회 예산이 935억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400억 정도가 이제 국민 체육진흥기금에서 주는 거예요. 이건 뭐 세금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관리 감독을 잘 했는지 이걸 봐야 할 것 같고, 사실 이제 배드민턴과 관련된 주문은 문체부잖아요. 네. 문체부는 당연히 이제 감찰에 착수한다 보니까 감사를 좀 받아야 하는 거고요. 받아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실관계 파악이에요.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안세영 선수가 지적하고 있는 선수의 부상에 대한 관리랄지 이제 복식과 단식이 완전히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뭐 복식 외국에서 배드민턴 그래도 꽤 실력 있는 외국에서는 단식과 복싱 선수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부상도 막고 맞습니다. 효율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좀 지금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트레이너 계약 문제랄지, 그다음 훈련 과정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대통령께서 지시했으니까 문체부도 뭐 이게 유야무야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뭐 결과를 좀 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배드민턴계 내부에서는 뭐 저희가 아는 것보다도 더 뭐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이번 사건이 어떤 전환점이 돼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판이 좀 불거지자 민주당에서도 이 좀 대책에 좀 부심하고 있는 모습인데 김상일 네. 대변인 되게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일단 뭐 야권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민주당 추미애, 박지원, 정동연 의원 등이 대책 마련에 많이 나섰다고 합니다. 이거 빨리 네. 해결하자고. 그렇죠. 이런 논란이 있으면 사실은 DJ 김대중 대통령님의 후광을 다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게 민주당의 정치 인사들입니다. 네. 항상 홍보에도 써먹고 제가 이런 후예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효과를 등에 업고 후광 효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불거졌을 때 관심을 표명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같이 뭔가 방법을 찾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나요?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김홍걸 전 의원은 특히 더 심각합니다. 아니 심지어 아버님의 이름으로 그 유산으로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예? 아니 김홍걸 세 글자로 국민이 국회의원 시켰나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을 저렇게 쉽게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산도 신고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도 상당한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뭐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처가는 또 상당한 또 부동산 사업을 하는 괜찮은 집안으로 알고 있고, 근데 뭐 부인이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글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적인 데는 나타나지 않으시는 인생을 사셨어야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빨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홍걸 전 의원이 나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저 회수를 위해서 전 재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재산을 내놓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정치적 수사라고 보고요. 아, 수사입니까? 네. 근데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고, 지금 민주당은 항상 얘기한 게 무슨 얘기를 하죠? DJ 노무현 정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얘기 나오죠. 그런데 김홍일 전 의원이 이 사재를 팔려고 했을 때 팔려고 마음 먹기 전에 이미 좀 접촉을 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지자재랄지 그런 데서 매입하고 거기서 뭐 보상금 주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걸 그냥 방기한 좀 측면이 좀 있죠. 그런데 김홍일 전 의원이 본인이 뭐 상속세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재산이 뭐 아마 재산은 한 70억 됐을 거예요. 그다음에 다주택자로 뭐 세 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문제가 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20억 상당의 주택을 또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상속세 때문에. 그러면 결국 상속 때문에 있다는 것은 이건 핑계다. 그러면 김홍일 전 의원은 명예와 아니면 사리 사욕 중에 돈 중에 명예를 저버리고 돈을 선택하죠. 근데 이 명예라는 게 자신의 명예가 아니에요. 이런 국가적인 거고 또 민주당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돈을 추구한 사리 사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민주당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에 있는 정당 자금하고 가지고 사적으로 아마 부동산 매입하기는 네. 어려울 거고 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텐데, 아무튼 뭐 제가 볼 때는 김홍일 의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걸 의원으로 김홍걸 저희가 의원. 정정하도록 하겠고요. 라이브 픽입니다. 최근 로봇계, 로봇 도우미와 같은 각종 첨단 기술 로봇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상어가 로봇으로 등장해 화제입니다. 수족관 속 각종 물고기 가운데 헤엄치고 있는 상어. 자세히 보니 진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상어는 중국의 한 회사가 만든 세계 최초의 지능형 로봇 상어인데요. 얼마나 실제 상어와 유사하냐면요. 7개의 작동 관절로 최대 속도는 초당 0.7m, 2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다고요. 실제 상어와 똑같은 크기를 구현해 길이 5m, 무게 350kg의 몸체로 물속을 헤엄치며 입을 벌리고 닫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 로봇 상어는 카메라와 센서 등의 장비를 달면 수질 모니터링이나 수중 지형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연도 보호하고 산업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로봇 상어였습니다. 최근 북한에 내린 집중호우로 압록강이 넘쳐서 홍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접해보셨죠. 그런데 신의주 주변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살펴보니 그 피해가 더 막대한 것 같습니다.
하류 지역 여러 곳에 제방이 무너지면서 농경지였던 녹색땅은 흙탕물에 침범됐고 4km가량의 땅을 가로지르는 물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동안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피해 상황이 이번 위성사진으로 드러나게 된 건데요. 여기에 외신은 주변 정수장도 피해를 본 것으로 추측된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발병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피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여름철 호우로 오염된 물에서 각종 질병이 확산한다며 물을 끓여 마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타까운 북홍수 사태. 하지만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 수해 지원 의사에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